자, 세계 회사에서의 경험, 32년의 경험을 갖고 제가 제 자신의 미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패스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미래 계획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지금 내가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 하는 고민의 차원에서 환경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거시 환경 분석, 패스트 분석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시간 강사법과 김영란법 시행. 시간 강사법이 없을 때는 시간 강사하기가 상당히 쉬웠어요. 사실 제가 맨 마지막 직장을 나올 당시에 저는 월, 화, 수, 목, 금을 시간 강사로 활동하는 꿈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성공 취업 전략, 그리고 그 당시 퇴직할 당시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은 생각을 안 했었고, 취업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하면서 무산이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딴 데에서 강의하는 절차가 좀 복잡해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저에게는 상당히 와닿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시간 강사법과 김영란법 시행,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뭐죠? 복지 정책의 강화, 의료, 복지, 주거, 교육. 많은 분들이 교육은 복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육 부분도 복지의 한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졸업할 시점에 한번 보십시오. 미취업자 양성가정 해갖고 취업교육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시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시는 일반 학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취업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복지 정책 중에 저한테 유리한 것도 상당히 많아졌죠. 그만큼 국가는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의료, 저희 집사람도 상당히 많이 아픈데 이제는 거의 95%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이 돼요. 5%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저에게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분이 되고 있죠. 은행에서 거의 1.5% 정도의 이율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전세자금 대출. 실사례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중소기업에 입사를 한 다음에 8천만 원 대출을 받고 자기 돈 한 2천만 원에서 1억짜리 전세를 얻은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 안 된대요. 10만 원 내외랍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좋은 기회인데 이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노년에 내 어떤 소득의 목표, 그 다음에 수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모럴 헤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벌 것인가? 그 다음에 정말 최소한으로 벌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더 나이 먹어서 노년이 됐을 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고민하게 되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그랬고 뭐 서로가 야당이 되면 서로 막 비판을 하지만 거의 일관되게 이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 취업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고령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가 있죠? 최저임금의 상승. 저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고용시장만 열려 있다면 저한테 유리하죠. 제가 만약에 65세 넘어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활동을 한다. 제 신체를 활용해서 뭐 잔디를 깎는다. 이랬을 때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는 뭐 고용시장만 안정화되면은 저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당사자라고 그러면 불리해지겠죠. 저금리 체계의 장기화.
거의 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저금리가 계속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금을 두는 게 좋을까? 아니지. 현물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금리가 되면 그래 그럼 나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출퇴근에 대한 부담, 통학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출퇴근이라고 얘기하죠. 회사 인근에 전세로 방을 얻으면 어떨까?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임대주택이나 어떤 민간 임대 이런 데서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용 없는 성장과 줄어드는 일자리. 이 분명히 문제가 돼요. 해외로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유리하겠죠?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죠? 해외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전에 뭐 정부 관료가 이 얘기했다가 박항서 감독 얘기했다가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렀는데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장 좋은 업종이 뭐죠? 산업이 관광 서비스업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직격탄을 맞았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꾸 환경 분석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근데 바로 또 뭐가 밑에 나오죠? 학령 인구 감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도 취업이 안 돼서 자살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나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직장 생활 할 때 그만큼 일자리는 남아돌 수밖에 없어요. 뭐 남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조금 내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인구 절벽이 오고 학령 인구가 감소됐을 때 사회 진출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 자리를 누가 대체를 할까요? 저 같은 이제 고령자가 대체를 하게 되겠죠. 1인 가구 증대와 혼밥 혼술. 정말 큰 가족 식당을 할 것인가? 3대가 같이 사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그게 과연 미덕일까? 사실 저는 지금 아들, 딸을 다 이제 분가를 시킨 입장이에요. 자기네들이 나가서 살겠다는 데 막질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케어해야 된다? 이 짐을 제가 좀 내려놨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같은 지역에 다른 집에서 살았어요. 편하더라고요.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고요. 뭐 코 골고 막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좀 어떤 외부 환경 때문에 따로 살다 보니까 서로가 얘기하면 이게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설거지 해주러는 오질 않고 좀 집안 정리해 주러는 가끔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죠. 어떻게 보면 저도 주말 부부예요. 야, 관점이 바뀌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했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죠. 근데 집만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수용해야 되는구나.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떤 주거 형태, 어떤 소득 구조를 갖고 해야 될지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기술적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 제1이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3D 업종, 뭐 3D 업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프트가 되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겠지만 3D 업종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부품연구원 퇴직할 당시 어떤 걸 해봤는지 아세요? 잔디 깎는 업무를 해봤어요. 10만 원 받고. 아침 9시부터 한여름에 해질 때까지 했는데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해보면서 내가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얻었어요. 6달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3D 업종, 이런 약간은 남들이 회피하는 업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3D 업종을 가세요, 3D 업종을 가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술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한 가지 위안은 3D 업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의 확산,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대면 강의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비대면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뭐 등록금 반환 요구 막 이런 것도 신문에 나오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분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런 어떤 보이지 않게 어떤 갈등이 촉발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동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25분짜리 하나를 찍고 이 촬영된 내용을 편집을 합니다.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뭘 하죠? 파워포인트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녹화를 합니다. 그것도 25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합성을 합니다. 그 25분짜리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입될까요? 25분, 편집하는데 25분 이상 들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스크린 녹화하는데 25분 이상이 듭니다. 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편집기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30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가벼운 거를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25분짜리 촬영을 딱 끝나서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작업이 한 15분 정도가 듭니다. 빨리 끝났을 때 일이에요. 쉽지 않은 여정이죠. 촬영할 때마다 아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촬영하는 것도 고된 작업이구나. 좀 제가 고생한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상 기반 사업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게 됩니다. 언택트라는 말이 막 생기죠. 언택트, 언콘택의 약자, 합성어, 언택트. 이런 사업이 좀 더 유망해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상 촬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서 이것을 개발시켜야겠다. 그런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상 촬영 및 편집, 회사를 한번 창업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기반 사업도 재조명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경쟁자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미시 환경 분석이죠. 파이포스 모델, 파이포스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체제를 저는 뭐로 볼 것이냐.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제를 온라인 기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으로 봤어요. 그리고 무크의 빠른 확산. 이런 부분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강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압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제의 위험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이렇게 좀 고마운 것은 아직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나온 학생들보다는 그다음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기업에서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학점은행제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세요. 재직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른 직무나 다른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새로운 학위를 받는다든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학점은행제를 바라봐 주시고 나중에 취업을 하신다면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잠재적 진입자는 누가 있을까? 저는 이제 강사 활동, 교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매칭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대학의
어떤 현장에 있는 수요를 초과하는 희망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저에게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사실은 산업계에 근무하셨던 경험 있는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대상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진입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어요. 제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도 저는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자료 콘텐츠를 구입해야 되는 거죠. 책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공급자로 봤어요. 근데 요새 인터넷이 되면서 많은 자료가 공개가 되고 있죠. 구글링을 통해서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자의 협상력은 미미하다. 거의 무시해도 된다. 책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저를 구성하고 저를 상품을 만드는 것은 컨텐츠고 여러 가지 저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가 않는다. 워낙 많은 전문 서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구매자의 협상력? 구매자 누구예요? 학교가 되겠죠. 구매자의 협상력? 제가 학교만 국한한다 그러면은 대학이 되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디까지 진출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학원이 될 수도 있고 공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제가 패스트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복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분 내일 배움 카드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만들어서 그 직업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저는 B2G 시장으로 본 거예요. 새로운 직업 교육 시장이 있네. 여기는 내가 한번 진입을 해야 되겠다. 나한테 기회 요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협상력은 그냥 중간 정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내부 환경 분석, 저는 균형 성과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커리어 로드맵도 뭐 새로운 시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제가 시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균형 성과 지표를 갖고 제가 커리어 로드맵을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새로운 시도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을 눈여겨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7S 분석을 갖고 할까 하다가 가장 무난하겠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갖고 한번 해봤는데 이 부분이 괜찮으면 저는 뭐 할 거예요? 학술지에 게재를 할 겁니다. 제 콘텐츠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과 전략, 나눔과 실천, 경험의 지식화. 여러분들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정통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학문적 깊이를 제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제 경험을 어떻게 지식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요. 근데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NCS 학습 모듈입니다. 학습 모듈과 제가 경험치를 딱 연결시키면은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경험의 지식화라는 것은 저에겐 상당히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의 비전은 나눔과 실천, 전략은 경험의 지식화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재무적 관점. 뭘 먹고 살 건데 어느 정도의 수익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들하고 동떨어지게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한 최소 250만 원. 집이 있고 했을 때 350 정도면 약간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활하는데 나는 얼마 정도면 생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달에 용돈이 지금 얼마 되는지 궁금해요. 그거 갖고 뭘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많이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적 관점, 그래서 저는 고정적인 수입, 가족들의 독립 의지에 따라서 이 재무적 관점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출할 금액 곱하기 1.1 정도, 제가 만약에 지출이 200만 원 된다 그러면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벌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학습과 자원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전략 방향에서 제가 경험의 지식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 지원 직무 경험을 이론과 연계해서 새롭고 다양한 과정을 개발해야 되겠다. 두 번째, 1년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다. 전 이 부분은 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어떤 유명 블로그에 강연도 참여하고 뭐 창직교육 뭐 이런 것도 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 꾸준히 학습을 합니다. 그 트렌드를 제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고객은 누굴까요? 학생이 많습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하가갈, 제가 만들었어요, 단어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는 저는 학생을 주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관점 한번 볼까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는 학교 기반 강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전파를 시켜야 되겠다. 겸직 금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타 학교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좀 받는데 이분은 어떻게 뭐 겸직 승인을 받을까? 아니면 제가 외부에서 오는 수입을 이렇게 발전 기금으로 기탁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적의 방법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오프 모임에 참여해야 되겠다. 왜? 정보를 계속 들어야 돼요. 인적 네트워크 중요한데 필요할 때 아는 사람 찾으면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시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 모임 같은 거 참여를 하고 뭐 전문가 모임, 뭐 취미 모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자연스럽게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새 안 되죠. 많이 힘들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앰플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MBTI 플러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3달째 못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딴 분들은 줌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데 제가 줌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걸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